네, 여당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6.1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제 패배한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지선, 패배 책임을 묻고 심각한 갈등이 노출돼 있고 또 원내 제3당인 정의당 역시 충격 속에 빠져 있죠. 또 전문가 사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표심의 변화, 민심의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투표 지형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통키머리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집의 세 아들이 제1의 피구왕. 피구왕 통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피구는 잘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디언의 굴레 세습 중산층 사회의 저자 조기동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동입니다. 예, 지난번에 두 번째 출연이시죠, 작가님? 예. 그때보다도 체중이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좀 요요 현상 와가지고 찌고 그래요? 있습니다. 작가님이 요요 왔다 그러면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많이 쪄 있다가 약간 다시 감량했던 상황이라서요. 제가 요요를 좋아했어요. 야제 개그.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민주당에서 뭐해? 뭐 쓸데없는 뭐 잘 만들잖아. 아재 개그 금지법 좀 만들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6.1 지방선거 표출된 민심을 전체적으로 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소장님부터 말씀을 주시면. 뭐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수포자, 수능을 포기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광주의 투표율이 37.7%였던 것은 지난 대선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에서 1,600만 표가 어디로 갔느냐?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망감, 또 피로감 이 때문에 투표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렸다. 그게 지방선거의 가장 분명한 성격이죠. 실망감과 피로감. 뭐에 실망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실망을 했겠죠. 또 이제 두 번이나 대선 연장전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감.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대선 2차전 연장전에 대한 투표 기준이 뚜렷하게 설 텐데 그런 것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뭐 투표하지 말지 뭐 그냥 왜가 7장이야 쉽지 않아 교육감은 난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굉장히 저는 심각해야 된다. 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절반밖에 투표하러 가지 않았을까. 대선 때는 77.1%였는데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심각하다. 왜? 아니 국민이 정치권이 정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저는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분명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네, 조기동 작가님은? 네, 저는 민주당 심판론, 민주당에 대한 실망한 여론도 굉장히 크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지연합이라고 할 만한 그 유권자 집단이 이번에 대선을 거치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완전히 좀 와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전통적인. 그러니까 2021년 재보선부터 시작된 한 1년 6개월 정도 되죠. 1년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캠페인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 소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투표 거부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처음에 연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지지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인 지지연합이라면 일단은 그 화이트 칼라들이 있겠죠.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에서 다니고 뭔가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40대 50대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한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들 그리고 호남이나 충청도 이주민 출신의 장노년층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집권연합을 구출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 이기고 그 여세를 모아서 대선에 이기고
2018, 20까지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결과를 보면은 거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대규모로 이탈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역 연합으로 따지면은 충청도 분들이 충남 충북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부산 경남 일대 약간 저는 이게 공업화된 경남이라는 표현을 이제 즐겨 씁니다만은 예. 그 부산 경남 창원 일대의 노동자들이나 어떤 그쪽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여론 그 대통령 부정평가 추이를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추이를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 2020과 2022를 비교했을 때 대선 직전을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하고 블루칼라 주부들의 이탈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도시 화이트 칼라들만 남아 있는 일종의 굉장히 이제 외곽이 다 전멸하고 마포 용산 성동구의 당이라는 그런 그 586의 정체성은 마포 용산 성동구에 사는 약간 그 강남에 진입하지는 못한 그런 그 화이트 칼라의 정체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분들의 정당으로만 고립된 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선거 승리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러한 경향 자체가 좀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일단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본적인 원인은 민생에서의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하지 못했다. 예. 결국 대표적인 게 일단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인데 다들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그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만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대신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약간 그 단 일회성의 투표 결과만 놓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나 어떤 그 선거를 연이어서 살펴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 하나는 그 이번 지방선거에도 나타난 것 중 하나가 그 서울 통근권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고양, 김포, 남양주. 경기도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한 2020년 총선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년간 민주당의 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성이 2021년쯤 되면은 여론조사가 점점점 국힘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다가 이번 대선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가 예. 이번에는 다 시장이 넘어갔죠. 김포도 넘어가고 고양도 넘어가고 남양주도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중하층 약간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중하층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들의 표심은 어떤 경기도에 있는 호남이나 충청 이주민 정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분들은 이제 투표에서 국힘으로 대부분 넘어가지 않고 그냥 투표 거부라는 걸 택했지만은 그 부분이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그 로열티를 가지지 않게 된 게 어떤 그 민생에서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김 소장님.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기동 작가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흥미로운데 예. 그게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투표자가 많이 발생을 한 것이지. 투표 포기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지배했던 국민의힘이 주도한 선거 공약이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를 줘야겠다. 이런 인식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강하게 작동을 했겠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 국민의힘 쪽의 선호도가 높았다면 실제 대구나 또는 부산이나 이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투표도 하고. 근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당선자하고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거기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더 선호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덜 선호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안 나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형태가 저는 됐다고 보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른바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국정농단이 됐죠. 촛불 민심은 첫째 이제 대선 2017년부터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방선거에도 기회를 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의 선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덩달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에 투표를 했을 뿐이지 예.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함정인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 총선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2020년 4월 15일 날 있는 총선에서 이건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 하여튼 팬데믹도 아니 이 팬데믹을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유발시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가 안 오면 이거 다 나라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보면 2020년도 K 방역 확진자가 좀 줄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3월 말에 발생을 합니다. 예. 4월 첫째 주에 극적으로 지지율이 전환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60%이면 300석 의석수를 곱하면은 180석이에요. 근데 딱 180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기동 작가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그게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거나 국민의힘을 선호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은 이번에도 투표율이 더 높았을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보수 성지 부산을 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49.1% 투표율, 그렇죠. 12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분석이 이게 심지어는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김동연 당선자의 당선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진중근 교수님도 계시지만 막판에 불거졌던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16억, 바로 16억. 이 16억이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투표를 안 가는 거죠. 나도 안 가. 아니면 16억이면 난 6만 원도 아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16,000원도 아쉬워요. 근데 16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추세가 다 정치권 혐오인데 어느 쪽이 더 싫으냐의 싸움이죠. 네, 두 분 분석 들으셨는데 친 작가님도 논평 주시면. 뭐 굳이 논평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저는 12대 5를 스코어를 맞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아니 진 교수님은 그거 내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김세민 평론가를 제쳤거든요. 예, 김세민 평론가 틀렸습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김성현 소장님은 제 시간 조기동 작가에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했을 때 이제 민주당의 참패는 맞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의 압승이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국민의힘도 압승한 선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배정찬 소장님도 비슷한 맥락에 말씀하셨는데 조기동 작가님은 국민의힘의 승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 지형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배 소장님 말씀대로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부지리의 승리고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어부지리 승리. 민주당의 지지 연합이 와해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승리지 보수층이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구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승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지지층은 보수 지지층은 대선 정도의 형성이 된 지지층이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네. 하지만 이게 그 대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박빙 승부였고 예. 보수 지지층 또한 견고하지 않은 게 전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율이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야말로 이게 보수 지지층 또한 지금 그냥 선거 승리에 그냥 들떠 있지만은 앞으로 있을 2024년 총선에서 마냥 보수가 무조건 이기느냐? 낙관할 수 없는 낙관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저는 굉장히 주목을 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대선 때도 보면은 지지율이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특징인데 그 이야기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였을까? 그 지지조차 그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높긴 했지만 예.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 반문 여론이 강하게 결집된 것이 결국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이어졌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으로 안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는 굉장히 진영 간 이 찬성과 반대로 똘똘 뭉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석이 가능해지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몇몇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가 예.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70%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인 거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70이나 80을 가는 것은 임기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힘들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부정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가 정치 지형과 유권자 지형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70, 80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양극화 현상이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진영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되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건 박근혜 대통령이 되건 이명박 대통령이 되건 임기 초반에는 75에서 80%였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국민의 한 25%에서 30% 정도는 내가 이번 투표에서 너를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내 대통령으로 인정할게 라고 하는 중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싹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영화로 딱 갈렸다 보니까 아마 이 지지율이 이제 거품이 다 빠진 거거든요. 예. 그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아마 그게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합니다. 예. 이제 조규동 작가님께서는 어떤 지지 연합의 변화로 이제 어떤 선거 패배, 민주당의 패배를 분석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사람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 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출마해서 우리 패배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에는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 분석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게 이게 그 첫 번째는 이게 대선에 대한 연장전 성격을 너무 강하게 띄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지방선거가 예, 그분의 출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충성도가 옅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민주당을 찍게 만드는 특히 민주당을 찍을지 말지 고민한 사람들이 대선 때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분들이 계속 투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게 지방선거에 저는 전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약간 아리까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 부분 그냥 그런 분들 입장에서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 이유를 너무 잘 만들어둔 게 아닌가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두 사람만이 선거 실패를 만들었느냐? 이재명, 배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진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 또는 그 문재인 5년에 대한 어떤 부정평가가 이번 대선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건데 그렇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란 정당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요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정책 담론이라든지 대안, 정치적 효능감을 만들 수 있도록 투표장을 이끌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필요한 거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성현 선생님 여기 계시면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현 주소가 민낯이 차라리 저는 당의 문제다. 당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2017년에 웃을 뻔했어. 아재 개근대라. 괜찮았어요. 텐션이 확 올라갔어요. 당 떨어졌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기댄 패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냥 모르고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까지도 이름을 몰라요. 누구한테 찍었는지.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18년의 분위기가 안 찍으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완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햄버거, 트럼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찍는 상황에서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면 뭔가 민주당이 화끈한 공약이나 혁신이 있었습니까? 2019년을 보십시오. 조국 사태로 점철됐어요. 우왕좌왕 좌왕우왕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냥 연명을 한 거죠. 그럼 2020년 총선이 왔습니다. 내가 왜 됐는지도 모르는데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80석을 전망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K 방역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60% 정도 되니까 곱하면 아까 말씀드린 180석이 그냥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300 곱하기 0.6. 그럼요. 네.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아까 사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럼
물론 이제 책임 없지 않죠. 있죠. 당연히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 모두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출마를 안 했으면 그럼 이겼을까요? 12대 5가 아니라 그러면 9대 8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뭐냐? 당이 보십시오. 국민 여론은 아랑곳 않고 검수 완박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죠. 민주당이 그때 중도층 여성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서 한국갤럽의 시점의 마지막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퇴임하는 그 시점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인데 당의 지지율이 41입니다. 그런데 퇴임하자마자 실시된 그 이후의 조사에서 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29% 나와요. 구심점은 사라졌어요. 예. 그런데 비대위라는 곳에서 뭔가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우왕좌왕 좌왕우왕 갈팡질팡하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 내용이 있었죠.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뭐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당이 단 한 번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뭔가 국민들이 기억될 만한 패스트트랙 강행,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외에 민주당이 뭔가 각인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제 그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지난 대선에 우리가 진 이유,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진 이유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당사 앞에서 이제 개혁이라는 것 중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되게 어려운 개혁이에요. 언론 개혁도 그렇고 근데 이게 우리 편이 다치지 않는 개혁이거든요.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을 때리면 검찰 외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강남의 부자도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이슈이지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모두 괴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노동 개혁으로 간다든지 지금 대통령이 방향은 잘못 잡았지만 반도체 막 인원 늘리자, 수도권 정원 깨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게 한편으로는 어설퍼 보이면서도 이 교육 개혁에 대한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저런 걸 하면 민주당사 앞에 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노조여서 싸우고 뭐 전교조다 싸우고 뭐 누가 와서 민주당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고 싸우는 기계를 검찰 개혁을 통해서만 보여줬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다음이나 내 살림살이에 달라지는 게 없으니. 예. 그래서 지금 조기동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층들이 무대 투표 하나 많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젠 좀 민주당이 싫은 소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게 진짜 개혁인데 과연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뽕으로 사용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흥분시키는. 그래서 항상 민주당이 정치적 지지자를 획득하는 방식이 설득이나 논리, 합의, 토론 이런 게 아니라 예. 선동이란 말이죠. 개혁이고 저게 개혁에 적이 있고 우린 저들을 타도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일정 부분에 뽕을 주입을 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를 항상 정치적인 흥분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허구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딱 한마디 하자면 개혁이 성공하려면 말이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없는 개혁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산 게 뭐입니까? 자기 희생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명백히 잘못한 사람들도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거 비판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예. 이러니까 그 말을 누가 믿어주며 솔직히 말하면 검찰개혁 서민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보통 서민들은 검찰 만날 일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만의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많은 대중들을 거기 동원시키니까 아니 유권자들이 뭐가 됐냐면 조대감집 머슴이 돼버리는 거야 다. 이게 뭡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패인에 대한 분석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의 분열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 광주의 역대급 투표율 37.7%가 드러낸 민심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 조기동 작가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네, 그 광주가 그 전국 꼴찌를 찍은 거는 이제 투표율로. 올해, 예, 투표율 전국 꼴찌는 이번 선거하고 2008년 총선입니다. 42.4%도 그것도 전국 꼴찌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민주당이 처한 상황과 2008년,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좀 민주당이 다 지고 일반적인 특히 지방 호남 사람들이나 아니면 호남 경기도에 있는 어떤 호남 출신들의 대부분 이게 경제사회적인 프로파일은 지위는 중하층들인데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표를 찍을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주제에 벗어난 다른 이야기인데 지방 정치가
대구도 그러고 광주도 그러고 어떤 굉장히 패권 정당 일당만 살아남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율가 좀처럼 안 일어나고 정치대에서 굉장히 시니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광역의원 그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를 보면은 이게 가장 많은 게 호남이고요. 59명의 광역의원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광역이요? 예, 광역입니다. 그 다음이 영남입니다. 아하. 영남이 44명이거든요. 예. 전체가 하면은 한 100 몇 명 되는데 언론 잘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경쟁이 없는 거죠, 정당이. 경쟁이 없으니까 다들 지방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조군이 전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남이 전국도 아마 최고 나왔을 텐데 한 58%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예. 전남이 나온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 민주당 공천에 반발한 분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면서 양쪽이 이게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면서 투표들이 쫙 끌어올렸단 말이죠. 22개 지역구 중에 7개가 무소속이 당선이 됐죠, 이번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조 작가님 말씀대로 저는 광주의 투표율이 2008년 총선도 한나라당이 이제 싹쓸이를 이명박 정부였죠. 한나라당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뉴타운, 그래서 이제 싹쓸이가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투포자가 되는 거죠. 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번에 광주의 민심은 저는 세 가지다. 첫 번째로는 냉소적, 두 번째로는 저는 심판적.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변화적이다. 왜? 5.18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더 공을 들이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변화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호남 공들이를 하는 게 호남 민심이 아니에요. 호남에 지금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도 그렇게 꽤 많이 득표하지는 못했잖아요. 물론 근데 상당수 지금 보면은 기초 단위로 전남에서 내려가면 2위 득표자가 국민의힘도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상황은 달라져. 근데 이게 뭐냐? 호남 공들이가 수도권 민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이 호남 출향 인사들이 있습니까? 호남 향후회가 있잖아요. 호남 향후회 해병대 아시잖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귀신 잡는 해병.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남 공들이기가 더 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남 민심이 아니라 수도권 민심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에게 주는 시그널. 수도권이에요. 네. 예. 인천을 보십시오. 인천에 상당히 많은 호남 출향인들과 충청 출향인이 있거든요. 자, 충청을 지금 국민의힘이 다 휩쓸었다는 것은 그 민심이 인천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네. 그중 전라지원의 작가, 전라지원의 굴레 작가시기도 하잖아요. 예. 호남 민심과 관련돼서는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더해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호남이 더 이상 빼먹을 수 있는 꿀단지가 아닌 상태가 됐고, 그건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도권의 호남 출향민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혹은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배 소장님 말씀에 약간 덧붙여서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그 4월에 한국조사협회 한국조사협회라는 데서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서 허신재 갤럽 이사가 그 갤럽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천 경기 지역 유권자의 원적지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 예. 그 재밌는 게 이제 광주 전라 지역이 19.9%고요. 대전 충청이 18.3%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원적지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1세대 출향민들이고 2세대들도 이제 인천 경기를 대부분 살게 되는데 거기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수도권 인천 경기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포함한 수도권 유권자 중에서 광주 전라가 원적지인 사람의 경우는 71%가 이재명 지사를 찍었고요. 이재명 후보를. 근데 대전 충청 출신은 47%가 이재명 후보를 대선 때 찍었습니다. 결국 뭐 수도권 표라는 것 자체가 결국 호남 이주민, 충청 이주민 그리고 그 자녀들의 표인 거고, 저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지역의 지역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가 이주민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낮거든요.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합돼서 민주당 지지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은
더 이상 뭔가 말씀하신 대로 꿀단지가 꿀단지라 될 수도 없고 또 오히려 민주당이 얼마나 그 지역 권력을 지자체 권력을 모두 다 장악했을 때 민주당이 얼만큼 어떤 지역 사회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정치적 탄핵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 광주에서 낮은 투표율? 정치적 탄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낙연 후보가 나서서 선거에서 졌어도 아마 지선까지 무난하게 저는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구조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에 예. 하지만은 호남의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전국 단위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본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또는 계속 그 민주당과 같이 가는 게 너무 기정사실처럼 이제 전제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쓰신 글 보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더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인터뷰하신 글이 있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예, 그게 그분의 아버지도 광주 출신이시고 그분도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5.18 전후로 해서 80년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민주당을 굉장히 그분 부모님 세대는 지지를 하셨는데 이제 최소한 자녀 세대까지 가면은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들 거죠 이제. 그리고 상당수 호남 출신들도 회의적인 호남 출향민들도 이제 호남 출향민 내지는 호남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당이 과연 본인들이 사실 정당 일체감을 갖던 김대중의 민주당 그런 성격을 계속 갖고 있는가? 이게 하나만 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의 궁금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악수를 청하고 복합 쇼핑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로 수도권의 민심을 같이 흔든 거 아닙니까? 지금 흔들린 상태고 그럼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는 대상으로 상정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호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호남에서도 경쟁을 해야만 민주당도 좀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네, 대구에서 경쟁을 해야 좀 살아나고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어느 정도 치고 나갔을 때 대구에서도 좀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 않았거든요. 과거 김부겸 의원의 경우에 김부겸 보면. 보통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광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광주에서 민주당은 이게 절대 어떤 민주개혁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뭔가 없는 사람들 대변할 것인가. 광주의 가장 큰 문제는 토건 기득권들인데요. 토건 기득권. 화정동과 학동 붕괴 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의 어떤 구체적 사례로 보시는 거군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문제를 다루는 어떤 오마이뉴스 칼럼성 기사에는 화정동은 광주의 금기어가 된 거 아니냐고. 굉장히 도발적 문제죠. 광주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정치권도 안 다루고. 20년 좀 됐는데 난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5.18 그 기념관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때 뭐 공모를 했는데 막 데모라는 거 지역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뭔 기념관이냐, 518m짜리 탑을 쌓자. 근데 이게 이제 거기 건설업자들이 있고 이 건설업자들이 광고니 뭐니 해서 또 신문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뭐 시민단체인가 이래가지고 사람들 나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나와서 뭐 혈서 쓰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굳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배 수장님?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수차례 뭐 정당 가릴 것 없이 세미나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당은 정당 자체의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이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이 있고 마지막에 사람이거든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이념 생각해 보면 그들 뭐 진보 보수 경쟁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어떻게 하면 중간 선거에서 주지사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미국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게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말 트럼프가 아니라 트러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심을 사로잡았기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 좌파 우파 이게 왜 나누죠? 아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인가요? 그냥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국민을 위한 국정 철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뭘 더 많이 해줄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해서 밤잠 안 설치면서 뭘 해서 두 번째는 정책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뭐 정당 이 개혁 법안 만든다 그러면서 위성 정당 만들어지고 뭐 특별하게 기억에 인상적으로 야 어떻게 이런 공약을 하나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아니,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저는 미국은 보면은 한미 FTA를 한다. 다 당에서 나와요. 그런 아이디어가 예. 정부가 아니라 그러면 이탈리아의 오성 정당이 어느 순간 이탈리아 최고의 정당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때려치우라 이거예요. 왜 예. 정당이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현혹시키느냐. 그러면서 깨끗한 물을 마시자. 통신 자유롭게 하자. 온 국민이 환호합니다. 우리 왜 통신비 이렇게 올랐죠? 전국에 와이파이 설치하면 다 무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국회의원들이 고민 안 하죠? 정책 효능감. 그렇죠. 세 번째는 마지막은 사람인데 저는 왜 김성애 소장님 여기 있죠?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소병철 PD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아니 저도 좀 초대해 주십시오. 요새 제가 한가해요. 근데 아니 이런 공천 시스템이 아니 왜 30년 40년 정당된 정당이 아직까지도 공천에서 허우적대죠? 제대로 된 공천 시스템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공평무사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에 하면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세미나에서 나올 정도고 할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좀 얘기를 돌려서 제가 작가님께 다른 데서 쓰셨던 걸 봤던 기억이 나서 대장동 이슈가 이번 대선을 시작해서 계속 쭉 관통해오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호남 민심 혹은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할까 노동자들의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 논리를 좀 일단 그런 건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이제 그 민주당에 보면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옛날 2000년대 속어로 얘기하자면 백바지라고 불리는 어떤 그 도시 화이트 칼라가 있고 두 번째는 난닝구가 불리는 호남 이주민들이 있는데요. 예. 그 호남 이주민을 대변해 줄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 이른바 친문 정치인데 아무도 그걸 대변해 주지 않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 호남의 그 성남 중원구 수정구를 기반으로 했고 거기는 옛날 성남이 호남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데 예.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서 어떤 호남 이주민을 대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대장동에서 뭐 사실관계하고 상관이 없이 그 벌어지는 의혹들은 이재명 지사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정치 그룹들이 어떤 토건 이익으로 해가지고 토건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이익들이 다 그 원주민 내쫓으면서 발생한 이익인데 착취적인 거잖아요. 토건 착취적인 토건들의 자본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일체감이 안 생기고 굉장히 저분들도 똑같은 기득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반발심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성남시 중원구하고 수정구에서 투표율이 민주당 투표율이 거의 급락했거든요. 예, 시군구별로 한번 좀 투표율 그 민주당 득표율 떨어진 거를 봐봤는데 예. 되게 재밌는 게 그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 다들 예상하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지사 부르면 안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의원 이재명 의원께서 그 대선 당시 득표율이 높은 데일수록 경향적으로 더 많이 떨어집니다. 득표율이. 이건 어느 정도 그 이미 과대 표집돼 있으니까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지지층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그만큼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 되겠죠. 근데 그 선거군을 보면은 재밌는 게
성남시 중원구가 그 대선 당시 57.2%가 남았는데 민주당에 예. 그런데 이번엔 지선에서는 49.8%밖에 안 나거든요. 7.5%가 떨어집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도 54%에서 47%로 한 6.5% 떨어져요. 근데 평균적으로 민주당 득표율이 떨어지는 건 5.5%거든요. 그러니까 중원과 수정구 모두 굉장히 투표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한 10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다들. 아마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투표 불참으로 의사를 표현한 걸 텐데. 예, 여기서 이 민주당 투표율은 시장 투표율보다도 후보자 요인을 빼야 되니까 광역 비례, 기본적인 정당 투표율 자체인데 이미 사람들이 이제 성남시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과 분노가 쌓여서 이게 표출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 소장님? 그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로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약간 불만스러울 때는 조정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 지선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게 크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더 실망이 사실상의 기대감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균열 조짐이 있을 때 이걸 보완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뭔가 특별한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출마에 대한 명분도 더 강고하게 만들어졌었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 나가야 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도 민주당이지 하는 생각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초반에 이제 조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선호로 전환되거나 굳어지는 국면이고 양상이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권자들이 기회를 준 셈입니다. 그건 2024년에 다시 평가하고 또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정당이 너무 싫기 때문에 투표하거나 또 비토 반대죠. 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의 그 당대표 출마를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럼 이대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이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게 될까요? 이 부분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조 작가님. 네.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네. 왜 2012년 대선 직후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2012년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나서 패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나서 결국 친문과 비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 다들 옛날 보면 2004년도에 배지다진 분들이니까 그 친노와 비노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그 쟁투가 이제 문재인의 경쟁력 없음에 대한 것이 그냥 부각이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떨어지면 정말 치명타일 거고 대표가 돼도 분명히 후보 경쟁력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계속 몇 년간 따라다닐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2016년에 저는 이제 2016년 총선에서 이기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당시 문재인 의원이었는데 의원의 평가가 올라갔고 17년 약간은 그 결과물 중 하나가 2017년의 탄핵 국면과 대선인데 사실 약간 보면 우연적인 것도 있고 만약 탄핵이 없었을 경우에 분명히 민주당이 쉽지 않았죠. 이게 저쪽 당이 보수 정당이 거기에 2016년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빠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민주당이 질 거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비슷한 국면으로 한 2013, 14년 정도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돼도 문제, 안 되면 더 문제. 네, 그렇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지금 당권은 저는 이재명 의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갈 수 없다. 주변에 이른바 친명계라고 하는 이른바 이재명 의원 주변을 둘러싼 세력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다른 길은 없다.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2024년 공천까지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이후에 대선까지 본다면 지금 당권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은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끝이 나요. 정치적 생명이랄까. 그러면은
아직도 저는 이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대결이 안 끝났다. 그래서 저는 최종 대결은 2024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 그때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이 개혁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국민들에게 만족되지 못한다면 예. 그때는 또 이재명 의원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표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년. 그래서 저는 최종 대결은 2024다. 다음 총선이다. 네. 예. 시간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정의당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지금 굉장히 지방선거의 패배 큰 충격에 빠져 있고 이제 이후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인데 정의당에는 어떤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조 작가님부터. 네, 저는 뭔가 진 교수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민주당과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나 어떤 이념적으로 굉장히 일체화되어 있는 상황이 정의당의 기본적인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뭔가 독자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념 또는 독자적인 정치권이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 게 정의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예, 이중대론을 벗어나야 된다. 네, 3년 전부터 주장 중입니다. 예, 현 소장님. 어저께좀 진중 교수님 정의당이시잖아요. 당원이신데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처절하게 당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저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해체에 가까운 재창당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정의당에. 네, 저도 공감해요. 언제적 인물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상황. 이제는 뭐 토론 잘하는 후보보다는 집권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말씀하시는 상황인 겁니까?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원 용퇴. 예, 그다음에 전원 용퇴. 마지막으로는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뭐 민주당이 뭐라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데스노트 작성하는 정당이 아니라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당이 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죠. 국민들에게 수권 능력을 입증하고 그럼요. 네. 정책 역량도 보여줘야 된다. 그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 진중권 작가님이 비대위원장 되시는 겁니까? 당대표 출마하세요. 이 나이 된 사람은 입 닫고 지갑을 연락을 했습니다. 지갑을 곧 여신다고. 열지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열 적이 없어요. 입을 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갑은 지갑 연금 많이 뵀는데 회복 사역이 이번에도 계속 다 후원금 다 보냈지 지갑에 우리 돈이 후배들한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6일 지방선거 결과 진단과 분석 함께 해주신 두 분,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님 그리고 조기동 작가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